불타버린 일기장과 눈물의 마지막 인사, 법당에 불어닥친 풍파, 단 한 번의 눈맞춤이 한평생의 수행을 불태워버릴 수 있을까요? 고요한 법당에서 피어난 금지된 사랑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잿더미가 된 일기장 속에 숨겨진 한 소녀의 비밀과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던 눈물의 마지막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두 사람의 애틋하고도 위태로운 여정에 함께하며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음력 7월의 나날들, 청하도의 날씨는 사람의 마음처럼 변덕스러웠다. 아침만 해도 하늘은 수정처럼 맑았고 황금빛 햇살이 탐스러운 과수원의 배나무 위로 꿀처럼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정오가 지나자 먹구름이 몰려와 곧 세찬 소나기가 쏟아질 것을 예고했다. 섬진강은 여전히 유유히 흘러가며 흙과 모래, 그리고 강물을 가르며 나아가는 작은 어선들에 실린 고단한 인생들을 품고 있었다. 바로 이날부터 연락선이 닿았다가 떠나기를 반복하는 이곳에 서연이네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 강나루가 2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튼튼한 나무 기둥 위에 지어진 식당은 반질반질하게 다른 마룻바닥을 자랑했고 가게의 절반은 강가로 뻗어 있어 시원한 강바람을 고스란히 맞이했다. 서연의 어머니, 동네 사람들이 강나루집 아주머니라 부르는 그녀는 맑고 진한 멸치 육수로 맛을 낸 잔치국수와 구수한 해물 칼국수로 섬 전체에서 유명했다. 올해 서연은 막 19,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가 되었다. 그녀는 몇 달 전 괜찮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친구들이 저마다 부푼 꿈을 안고 부산으로 혹은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로 떠날 때 서연은 섬에 남는 것을 택했다. 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홀로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안쓰러웠고 자신을 키워주니 작은 식당이 소중했기 때문이다. 서연의 하루는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도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채소를 다듬고 고명을 준비했다. 이른 아침 시장에 가는 동네 어른들이 첫 손님으로 찾아오면 그녀는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면서도 환한 미소를 잊지 않았다. 바람 없는 날의 섬진강처럼 그녀의 삶은 그렇게 잔잔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19 소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림자가 있었다. 가끔 커다란 짐가방을 든 또래 젊은이들을 가득 태운 버스가 나루터를 떠나는 것을 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지며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한 아쉬움이 밀려왔다. 그런 서연이 유일하게 온전한 평온을 찾는 곳은 섬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한 고찰, 청운사였다. 절로 들어가는 길은 낡은 돌판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양옆으로는 수령을 알 수 없는 오래된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다. 청운사는 크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치 맑고 장엄한 기운을 풍겼다. 기와 지붕은 세월의 흔적인 푸른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검게 그을린 튼튼한 나무 기둥들은 묵묵히 비바람을 견뎌내고 있었다. 대웅전 앞에는 거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넓은 마당 전체를 뒤덮을 만큼 무성한 잎을 자랑했다. 서연에게 이 절은 단순히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 아니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오랜 친구 같은 곳이었다. 매일 오후 가게가 한산해지면 그녀는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절에 오르곤 했다. 그녀는 절에서 특별한 일을 하지는 않았다. 그저 묵묵히 마당에 낙엽을 쓸거나 말없이 앉아있는 불상의 먼지를 닦거나 혹은 느티나무 아래 앉아 고요함 속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를 들으며 익숙한 향 냄새가 옷깃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는 게 전부였다. 한 달 전쯤부터 절에 자주 오는 아주머니들의 이야기 속에 새로운 스님 한 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 스님이 아주 젊고 25을 갓 넘었으며 법명은 혜민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본래 서울의 부유한 집안 아들이었고 명문대학교에 다니던 중 집에 큰 우환이 닥쳤다고 했다. 그 충격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마음을 의지하기 위해 부처님 문을 찾았다는 것이었다. 진실인지 소문인지 모를 그 이야기들은
서연의 마음에 희미한 호기심을 심었다. 그녀는 학식 있고 준수한 외모를 가졌지만 불행한 운명과 깊은 사연을 품은 한 사람을 상상했다. 오늘은 음력 7월 14일, 내일은 백중이라 절은 평소보다 붐볐다. 서연도 준비를 돕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절을 찾았다. 불단의 녹그릇들을 막 닦고 잠시 마당에서 쉬려던 참에 법당 쪽에서 나지막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경을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지 스님의 익숙한 연불 소리와는 달랐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명료했으며 깊은 불경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마저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린 서연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커다란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법당 중앙, 방석 위에 한 젊은 스님이 단정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기울어가는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모습 위로 부드러운 빛의 장막을 드리웠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고 반듯하게 깎은 머리와 높은 콧대, 그리고 맑은 이마를 가진 수려한 얼굴이었다. 화려한 잘생김은 아니었지만 그에게서는 세속을 벗어난 듯한 고요하고 단정한 기품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스님이 고개를 살짝 들었을 때 그의 시선이 무심코 그녀가 있는 쪽을 스쳤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 눈은 아주 깊고 검고 잔물결 하나 없는 가을, 호수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너머 그녀는 마치 오랜 세월 쌓아온 듯한 아득한 슬픔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고독을 느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한 박자 어긋나게 뛰었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뜨겁고 강렬한 감정이 갑자기 덮쳐왔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두 뺨이 불타는 듯 뜨거웠고 가슴 속 심장은 마치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렸다. 그 감정은 달콤하면서도 죄스러웠다. 눈앞에 저 사람은 속세를 등진 수행자이고 자신은 평범한 속세의 여자일 뿐이다. 어떤 헛된 생각이라도 품는 것은 불경하고 잘못된 일이었다. 그녀는 특별한 기품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일시적인 감탄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하지만 애써 떨쳐내려 할수록 그 깊은 눈빛은 더욱 선명하게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스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었다. 귀가 멍멍해졌고 머릿속에는 미친 듯이 울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가득했다. 19 소녀는 생애 처음으로 사랑의 벼락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잔인하게도 그 벼락은 고요한 절의 지붕 아래 그녀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해 내리꽂혔다. 그날 오후 내내 서연은 넋이 나간 상태로 일했다. 그녀는 어설프게 그릇을 옮기다 한 무더기를 깨뜨려 어머니에게 호된 꾸중을 들어야 했다. 그녀는 혼란,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달콤한 설렘이 뒤섞인 자신만의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녀는 가게를 정리하고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린 후 집으로 향했다. 익숙한 시골길을 걷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오후에 쏟아진 소나기는 그치고 맑은 공기와 짙은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보름을 하루 앞둔 달은 아직 완전히 둥글지는 않았지만 길을 밝히기에는 충분했다. 이제 막 싹튼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음속 깊이 묻어버려야 할까? 아니면 죄스러운 비밀처럼 가슴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도록 내버려둬야 할까?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갔던 서연은 맞은편에서 오던 사람과 부딪힐 뻔하고는 깜짝 놀라 멈춰섰다. 익숙한 목소리가 놀라움과 장난기를 담아 말을 걸어왔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길래 앞도 안 보고 걸어? 얼굴은 꼭 로또 맞은 사람처럼 빨개져 가지고는.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와 환한 미소를 가진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더듬거렸다. 지훈, 오빠? 오빠 언제 왔어? 왜 연락도 없이? 나는 아무 생각 안 했어.
그는 강지훈이었다. 어릴 적 기저귀를 차고 함께 비를 맞으며 놀던 이웃집 친구. 몇 년 전 기술을 배우러 서울로 떠나 그곳에서 일하며 명절에나 가끔 내려오던 그였다. 그의 갑작스러운 귀향에 서연은 반가우면서도 당황스러웠다. 그녀는 눈빛 속의 혼란을 감추려 했었지만 지훈은 이미 그녀에게 무언가 평소와 다른 일이 있음을 눈치챈 듯했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를 캐묻는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결코 닿아서는 안 될 사람에게 이제 막 얽혀버린 마음과 과거로부터 불쑥 돌아온 오랜 친구 사이에 끼어 꼼짝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엉켜 있었다. 지훈과의 뜻밖의 재회는 서연을 조금 당황스럽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스님에 대한 끝없는 생각의 늪에서 그녀를 어느 정도 끌어내 주었다. 그는 여전했다. 장난기 많은 말투와 정월의 햇살처럼 밝은 미소. 그는 서울에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돈은 벌지만 건강과 시간을 맞바꾸는 마치 기계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했다. 몇 년간의 타향살이 끝에 그는 고향만 한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이제 청하도가 생태관광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수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을 모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뭘 할 건데? 서연이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아마 과수원하는 분들이랑 협력해서 민박 같은 걸 하거나 관광객들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 해. 너도 손재주 좋고 싹싹하니까 우리 같이 해볼래? 지훈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서연은 그저 멋쩍게 웃기만 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사업 얘기를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들은 달빛이 환하게 내리쬐는 시골길을 나란히 걸었다. 길 위로 길게 늘어진 두 사람의 그림자. 지훈은 서울에서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았고 서연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녀의 영혼을 사로잡은 깊은 눈빛이 있는 곳 청운사에 머물러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혜민 스님의 모습은 달콤한 강박이 되었다. 서연은 스님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손님에게 뜨거운 국수 그릇을 나를 때면 문득 가사를 입은 스님의 고고한 모습이 떠올랐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낼 때면 마치 해질녘절에서 들려오던 종소리를 듣는 듯했다. 그녀는 전보다 더 자주 절에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평온한 마음은 아니었다. 절에 갈 때마다 그 익숙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설레는 기대를 품었다. 그녀는 보통 느티나무 뒤편의 구석진 곳을 골라 앉았다. 그곳에서는 절 마당 전체를 조망할 수 있었다. 그녀는 혜민 스님이 조용히 낙엽을 쓰는 모습을 보았고 연못가에 앉아 명상에 잠긴 모습을 보았고 어린 동자승들에게 다정하게 그를 가르치는 모습도 보았다. 스님의 모든 몸짓과 행동에서는 차분하고 온화한 기품이 흘러나왔고 그것은 그녀의 심장을 설레게 했다. 그녀는 마치 도둑처럼 몰래 스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훔쳐내어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했다. 서연의 변화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딸이 요즘 부쩍 멍하니 있거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넋을 놓고 강을 바라보다가 몇 번을 불러야 겨우 정신을 차리곤 했다. 어머니가 캐물어도 그녀는 그저 날씨가 변해서 몸이 좀 피곤할 뿐이라고 둘러댔다. 어머니는 딸이 이제 막 20살을 앞둔 마음속에 말 못할 고민이 많은 예민한 나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서연은 말없는 친구를 찾아 나섰다. 그날 오후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시장 입구의 낡은 문방구에 가서 3,000원을 주고 이끼 낀 듯한 짙은 녹색 표지의 공책과 모나미 볼펜 한 자루를 샀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잠든 후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책상 위 노란 불빛에 의지해 첫 글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것을 일기라고 부르지 않았다. 차마 말할 수 없는 마음을 쏟아내는 곳이라고 불렀다. 8월 16일 오늘 또 스님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잘못되었다는 걸 압니다.
제 생각이 얼마나 불경하고 도리에 어긋나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스님,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까요? 제 마음이 더는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비로우면서도 고요하고 또 가슴 시리게 고독했던 스님의 눈빛이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전생에 스님께 무슨 빚이라도 졌던 걸까요? 그래서 이 생에 만나자마자 이토록 엇갈린 인연에 묶여버린 걸까요? 그렇게 밤마다 작은 공책은 그녀가 자신의 감정에 온전히 솔직해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멀리서 스님을 훔쳐보았던 순간들에 대해 썼고 스님의 설법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던 느낌에 대해 썼다. 심지어 꿈속에서 스님과 함께 절의 꽃밭을 거닐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이한 꿈에 대해서도 썼다. 기울어진 글씨들로 채워진 종이들은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으로 흠뻑 젖어갔다. 그 감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마치 지하수처럼 거세게 불어나 그녀의 미약한 이성의 둑을 금방이라도 무너뜨릴 기세였다. 이제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스님이 자신의 존재를, 자신이 스님을 향해 품고 있는 이 미칠 듯한 감정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강렬한 욕망이 싹 텄다. 그리고 마침내 대담하다 못해 무모한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편지를 쓰는 것, 그 생각은 그녀를 두렵게 했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글이 아니었다.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행동이었다. 만약 편지가 다른 사람에게 발견된다면 그녀와 가족의 명예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스님이 읽는다면 스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스님은 수행자에게 불경한 생각을 품은 경박한 여자라며 자신을 경멸하고 분노할 것이다. 수천 개의 질문과 수만 가지의 두려움이 그녀를 올감했다. 하지만 그때 스님의 그 깊고 슬픈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스님의 깊은 고독을 느꼈고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비록 잘못된 사랑일지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차마 비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나누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갈망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오래전에 사두었지만 한 번도 쓰지 않은 예쁜 편지지를 꺼냈다.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일기에서처럼 자신을 낮추거나 스님을 높여 부르지 않았다. 마치 낯선 사람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처럼 글을 썼다.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평안을 찾았는지, 그리고 스님의 설법이 자신의 삶의 슬픔을 어떻게 덜어주었는지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저 스님이 평안하시기를, 스님의 입가에 미소가 더 자주 번지기를, 그리고 스님의 눈 속의 고독이 조금이나마 옅어지기를 바란다고 썼다. 편지 끝에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어 하얀 봉투에 넣었다. 겉봉에는 주소도 받는 사람 이름도 없이 오직 한 줄의 글씨를 정성껏 눌렀었다. 스님의 눈빛에 마음이 닿으니가 자신의 죄스러운 행동을 누가 볼까 두려워 감히 뒤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 후 이틀은 마치 인연처럼 길게 느껴졌다. 서연은 불안과 후회 속에서 살았다. 그녀는 절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자책했다. 분명 스님이 편지를 읽고 자신을 혐오하고 있을 것이다. 혹은 더 나쁘게는 다른 사람이 편지를 주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이상 모르는 채로 괴로워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절로 향했다. 그저 멀리서 보기만 할 것이라고, 만약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가 막 일주문을 지났을 때였다. 이게 웬일인가? 혜민 스님이 대웅전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약 1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갑자기 마주쳤다. 서연은 당황해서 돌아서 도망치려 했지만 두 발이 땅에 뿌리 박힌 듯 꼼짝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스님을 쳐다보지 못했다. 혜민 스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평소처럼 차분한 걸음으로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그는 그녀를 지나쳐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멈추지도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스님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아주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수행자가 신도를 바라보는 평온하고 거리감 있는 시선이 아니었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그녀는 그 눈빛 속에서 놀라움과 약간의 당혹감, 그리고 말없는 질문을 읽었다. 그리고 스님은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가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을 때 스님은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 스님은 편지를 읽었고 편지를 쓴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비밀, 보이지 않는 끈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연결되었다. 그것은 위태롭고 위험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을 지니고 있었다. 서연은 돌판 위를 걸었다. 마음은 기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어쩌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문을 제 손으로 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이후 서연과 해민 스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관계에는 기묘한 침묵이 감돌았다. 그것은 거리감에서 오는 침묵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암묵적으로 인정하지만 결코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비밀의 침묵이었다. 그 후 절에 갈 때면 서연은 더 이상 몰래 훔쳐볼 필요가 없었다. 가끔 그녀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스님이 지나가면 아주 짧은 순간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말이 없었지만 그녀는 수많은 사연과 갈등, 그리고 가벼운 책망과도 같은 감정과 함께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이 말 없는 교감은 그녀를 행복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고통스럽게 했다. 그것은 달콤한 독약과도 같았다. 그것 때문에 서서히 죽어갈 것을 알면서도 결코 마시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19 소녀의 삶은 이제 그 짧은 순간들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지후는 가끔 가게에 들러 자신의 창업 계획과 청아도를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 아이디어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는 서연에게 함께 땅을 보러 가자거나 과수원을 답사하러 가자고 권했지만 그녀는 번번이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담을 공간이 없었다. 그곳은 이미 회색 승복의 모습과 슬픈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음력 8월이 되자 변덕스러운 오후의 소나기가 찾아왔다. 남도의 장마는 길지 않았지만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마치 온 세상을 씻어내려는 듯 거세고 맹렬했다. 그날 오후 날씨는 이상하리만치 무더웠다. 바람 한 점 없었고 공기는 숨막힐 듯 끈적거렸다. 어머니는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딸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비가 엄청 쏟아질 것 같다. 너도 일찍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 쉬어. 절에는 가지 말고. 서연은 나지막이 내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이 일었다. 그녀는 오늘 꼭 절에 가야만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팥과 찹쌀로 만든 떡 한 그릇을 작은 대나무 바구니에 담았다. 어머니에게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러 간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핑계일 뿐이었다. 그녀는 숨막히는 무더위 속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길가의 나무십들은 미동도 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그녀가 막 일주문에 도착했을 때 첫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다. 바람이 울부짖으며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대웅전 앞에 화분에 심긴 국화들을 쓰러뜨렸다.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서연은 급히 처마 밑으로 달려가 비를 피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늘 고요하던 청운산은 폭풍우 속에서 어딘가 황량하고 고립된 느낌마저 들었다. 그녀는 빽빽하게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바깥의 폭풍도 거셌지만 그녀 마음속의 폭풍은 그에 못지 않았다. 한참을 서 있어도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녀는 문득 서고를 떠올렸다. 그곳이라면 좀 더 아늑하고 따뜻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그녀는 떡 바구니를 품에 안고 비를 맞으며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빗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녀가 나무 문을 살짝 밀자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서구 안은 꽤 어두웠고 창문 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오래된 종이 냄새, 축축한 나무 냄새, 그리고 은은한 향 냄새가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해민 스님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문을 등진 채 커다란 창가에 서서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우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비바람치는 세상 속에 홀로 선 조각상처럼 고독하고 정적이었다. 아마도 빗소리가 너무 커서 그녀가 문 여는 소리를 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서연은 문턱에 못 박힌 듯 서서 안으로 들어가지도 차마 물러서지도 못했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그의 마른 등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저며오는 동시에 기이한 연민이 솟아올랐다. 갑자기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번쩍였고 뒤이어 천지를 울리는 천둥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깜짝 놀라 작게 비명을 질렀다.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 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안에 있던 떡그릇이 산산조각 났다. 그 소리에 해민 스님이 놀라 돌아보았다. 번개의 찰나적인 빛 속에서 스님은 흠뻑 젖은 채 창백한 얼굴로 겁에 질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을 바라보는 서연을 보았다. 서연 씨, 어찌하여 여기에 계십니까? 스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 울부짖는 빗소리와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지난 며칠간 억눌러 왔던 감정과 폭풍을 하는 극적인 상황이 더해져 서연의 마음속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터져나와 뺨에 맺힌 빗물과 하나가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졌다. 스님, 그 편지 읽으셨지요? 그 질문은 마치 칼날처럼 두 사람 사이에 숨막히는 정적을 갈랐다. 해민 스님은 얼어붙었다. 그녀가 이토록 직설적이고 대담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려 했으며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이렇게 비바람이 심한데 절에 계시면 위험합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하고 따뜻했지만 평소의 평온함을 잃어버린 채였다. 어딘가 쉬어 있었고 격렬한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했다. 하지만 스님의 회피는 오히려 그녀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서연은 한 걸음 다가섰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압니다. 제가 스님의 평온을 어지럽혔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더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저 때문에 많이 번뇌하셨습니까? 그녀는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다. 빗소리를 뚫고 나온 그녀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해민 스님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온몸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손을 뻗어 창틀을 꽉 잡았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한참 후에야 그는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메말라 있었다. 차라리 그 편지를 쓰지 않으셨더라면, 그리고 차라리 제가 그 편지를 읽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그 말은 하나의 고백이었다. 모든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이었다. 서연은 흐느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쓰디쓴 위안을 느꼈다. 적어도 이 얽힌 인연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자신 혼자만이 아니었다. 해민 스님이 돌아섰다. 이번에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거센 파도가 일었고 온 하늘의 폭풍우를 담고 있었다. 저도 이 가사를 읽기 전에는 피와 살을 가진 한낱 인간이었습니다. 서연 씨,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희로애락을 느낍니다. 제가 이 길을 택한 것은 그런 번뇌를 끊어내기 위해 수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메었다. 그대의 글을 읽은 날부터
제 마음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모습, 그대의 눈빛, 그것이 제 수행길의 장애가 되고 시험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동이 틀 때까지 좌선을 하고 수천 번 경을 외우며 망념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스님의 고백은 바깥의 천둥 소리보다 더 격렬하게 서연의 마음을 때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은 마음이 스님에게 이토록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스님이 안쓰러우면서도 자기 자신이 미웠다. 스님이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고통과 자비로 가득했다. 나의 길과 그대의 길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두 개의 평행선입니다.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부디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그대 자신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대는 아직 젊고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있습니다. 저를 잊고 그대에게 걸맞은 사람, 진정으로 평온한 안식처가 되어줄 사람을 찾으십시오. 저의 한순간의 흔들림 때문에,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 될 이 감정 때문에 그대의 인생을 망치고 저의 돌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스님의 마지막 말이 끝났을 때 바깥의 폭풍우도 잦아들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작아지고 천둥 소리도 멀어졌다. 몇 줄기 희미한 햇살이 먹구름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창백한 빛으로 물들였다. 폭풍은 지나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다. 마음이 텅 비어버렸고 아주 작은 희망마저도 모두 꺼져버렸다. 스님의 고백은 가장 쓰디쓴 이별의 말이기도 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서고를 나섰다. 홀로 남겨진 해민 스님의 고독한 그림자가 축축한 바닥 위로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절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비가 그친 뒤의 세상은 깨끗하고 상쾌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폭풍우 치던 밤의 고백은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 하나의 짝사랑을 두 사람 모두의 비극으로 만들어버렸다. 폭풍우 치던 밤, 청운사에서 쓰디쓴 고백을 듣고 돌아온 후 서연은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 언제나 밝고 명랑하던 19 소녀는 이제 말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일 뿐이었다. 울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저 침묵했다. 그녀의 침묵은 울부짖음보다 더 무서웠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호수처럼 겉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혼돈의 세계가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방 안에 스스로를 가뒀다. 어머니가 목이 쉬도록 밥 먹으러 나오라고 불러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딸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알았다. 그 나이 때 누구나 겪는 일이라지만 왜 이토록 힘들어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말로 캐물어 보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딸의 힘없는 고갯짓과 텅 빈 눈빛뿐이었다. 두 모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지훈이 몇 번 가게에 들러 서연이 예전에 좋아하던 달콤한 찐빵이나 탐스러운 청아도 복숭아를 사들고 왔다. 그는 서연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는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아, 어디 아파?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내가 병원에 데려다 줄게. 그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서연은 그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빠. 괜찮아. 그냥 환절기라. 좀 피곤해서 그래. 그녀의 힘없는 대답은 눈 속 깊이 자리한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지우는 무언가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잠시라도 그녀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기를 바라며 가게에 좀 더 오래 머물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그의 진심 어린 관심은 따뜻한 햇살 같았지만 그녀의 영혼을 뒤덮은 짙은 구름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어느 날 정오, 딸이 또 식사를 거르고 넋나간 채 나루터에 앉아있는 것을 본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저분한 방 때문에 딸의 기분이 더 가라앉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그녀는 딸의 방을 청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낡은 책들을 정리하고 작은 책상에 먼지를 닦은 후 옷을 정리하기 위해 서랍장을 열었다. 그때 그녀의 손이 멈췄다. 몇 벌의 옷 아래에
이끼 낀 듯한 짙은 녹색 표지에 공책이 놓여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학습 노트라고 생각했지만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호기심이 그녀를 재촉했다. 그녀는 공책을 펼쳤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녀의 얼굴빛은 놀라움에서 의아함으로 그리고 경악으로 점차 변해갔다. 그리고 혜민 스님의 눈빛, 엇갈린 인연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녀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순식간에 끔찍한 그림 하나로 맞춰졌다. 딸의 멍한 표정, 그토록 절에 가고 싶어 했던 오후들, 그리고 최근 며칠간의 넋나간 모습, 이것이 이유였다. 그녀의 딸, 그녀가 늘 자랑스러워하던 착하고 순한 딸이 죄스러운 사랑에 수행자를 향한 벗어날 수 없는 집착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평생을 고생하며 명예를 중시해온 어머니에게 이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오점이었고 가족이 동네 사람들을 볼낯이 없게 만들 수 있는 금기였다. 어머니는 침대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공책을 꽉 쥔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였다. 서연이 강가에서 집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숨 막힐 듯 무겁고 긴장된 공기를 즉시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가 거실의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마치 선고를 기다리는 판결문처럼 녹색 공책이 놓여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다. 이게 대체 뭐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한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어디 한번 설명해봐라. 혜민 스님, 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서연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두 손을 꽉 맞잡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엄마,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뭐. 어머니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네가 스님을 사랑한다면서 잘못이 없다고? 이 일이 동네에 알려지면 내 얼굴, 우리 가족 얼굴을 어디다 두고 다니란 말이냐. 내가 평생 고생해서 너를 키운 게 고작 이런 꼴 보려고 한 줄 알아? 사람들이 내 뒤에서 강나루 집 딸내미가 스님 꼬셨다고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싶은 거냐. 어머니의 한마디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아무도 안 꼬셨어요. 마음이 그런 걸,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저도 너무 괴로워요. 엄마, 괴로워? 네가 괴로울 자격이나 있어? 그런 병든 감정은 당장 버려. 오늘부터 청운사에는 얼씬도 할 생각 마라. 한 발짝도 못 나가. 집에 갇혀 있을 줄 알아. 내가 똑똑히 지켜볼 테니. 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다. 하늘이 무너질 듯한 다툼은 어머니가 공책을 아궁이 속으로 던져버리는 것으로 끝이 났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종이를 삼켰다. 서연이 그 안에 담았던 모든 생각과 감정, 사랑과 고통이 재로 변해갔다. 그녀는 무력하게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마치 자신의 심장도 저 불길 속에서 함께 타들어가는 것 같아. 어머니에게 외출 금지를 당하고 스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막히자 서연은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이해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상처받았을 뿐이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제 단 하나의 생각, 무모하고 미친 생각만이 남아 있었다. 스님을 만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서 모든 것이 영원히 끝나기 전에 제대로 된 사과와 작별 인사를 해야만 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때를 기다렸다. 밤 11시가 넘어 섬 전체가 고요함에 잠기고 멀리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와 간간이 들리는 배소리만이 남았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채 얇은 겉옷만 걸치고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밤의 시골길은 텅 비어 있었고 초승달 아래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미친 듯이 달렸다.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두려움. 다시는 스님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뿐이었다. 그녀는 청운사에 도착해 늘 열려있던 연문으로 몸을 비집고 들어갔다. 밤의 사찰은 낯설고 으스스하며 고요했다. 오래된 나무들의 그림자가 마당에 드리워져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 그녀는 스님들이 머무는 요 사채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혜민 스님의 방이 복도 끝에서 세 번째 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용기를 내어 그녀는 손을 들어 문을 3번 가볍게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혜민 스님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아직 경전이 들려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는 서연을 보고 스님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 씨, 이 밤중에 어찌? 스님은 주위를 살피며 걱정스럽게 목소리를 낮췄다. 잠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엄마가 다 아셨어요. 제 일기장도 태워버리셨고 이제 절에도 못 오게 하세요.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뵙고 싶었어요.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혜민 스님은 망설였다. 그의 얼굴에는 곤혹스러움과 고뇌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고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스님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뒤로 물러선 후 재빨리 문을 닫았다. 그들의 대화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스님은 엄격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스님은 운명은 정해져 있으니 받아들이고 자신을 잊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연이 방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완전히 기력을 잃은 상태였다. 영혼이 텅 비어버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절문으로 향했다.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마당 구석의 어둠 속에서 한 쌍의 눈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절 근처에 사는 나이든 보살님이었다. 그날 밤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한밤중에 젊은 여자가 혜민 스님의 방에서 나오는 광경을 우연히 목격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비추기 시작할 무렵 끔찍한 소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 보살님이 이른 아침 시장에 가는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 어젯밤에 내가 잠이 안 와서 마당에 나갔는데 글쎄 그 강나루 집 딸 서연이 있잖아. 그 애가 한밤중에 혜민 스님 방에서 울면서 나오더라고. 그 이야기는 마치 불쏘시개 같았다. 거대한 화재로 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의 입을 거칠 때마다 이야기는 좀 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세부사항들이 덧붙여졌다. 오전이 되자 청하도의 작은 시장 전체가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법당의 진정한 풍파가 일기 시작했고 그것은 이제 막 19살 소녀와 젊은 스님의 인생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청하도처럼 작은 곳에서 한 번 불붙은 소문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는 산불처럼 번져나갔다. 보살님의 조심스러운 목격담은 단 반나절 만에 사람들이 희열과 악의를 담아 퍼뜨리는 한편의 자극적인 연애 소설로 변질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연이 혜민 스님의 방에서 나왔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훨씬 더 악독한 단어들을 사용했다. 그녀가 행실이 가볍고 타락했으며 감히 수행자를 유혹했다고 말했다. 혜민 스님은 겉으로는 도덕적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율을 어기고 불법을 더럽힌 자라고 말했다. 각자 조금씩 양념을 치면서 이야기는 점점 더 끔찍하게 진실과는 멀어졌다. 그날 아침 서연의 어머니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지만 강나루 식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평소 살갑게 인사를 건네던 단골 손님들이 오늘은 어색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거나 아예 못 본 척 다른 가게로 직행했다. 몇몇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소곤거렸고 가끔 그녀 쪽을 힐끗 보며 입을 가리고 웃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평범한 여자인 어머니가 살을 내는 듯한 그 시선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녀는 주방에 서서 여전히 분주하게 국수를 삶았지만 등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수치심과 분노로 귀가 뜨거워졌다. 딸에 대한 분노는 이제 안타까움과 뒤섞여 있었다. 딸이 미운 것이 하나라면 세상에 악독한 혀가 미운 것은 열이었다. 서연은 집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피 흘리는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바늘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한순간의 어리석고 철없는 행동 때문에 어머니를 이런 곤경에 빠뜨리고 더 중요하게는 혜민 스님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것을 알았다. 후회와 죄책감이 시련의 고통보다 더 아프게 그녀를 갉아먹었다. 소문은 흙탕물처럼 순식간에 일주문을 넘어 청운사의 고요함을 더럽혔다. 절의 모든 스님들이 그 소문을 들었고 절 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가 혜민 스님에게 보내던 존경심은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바뀌었다. 70이 넘은 주지, 스님은 평생을 청운사와 함께해온 분이었다. 그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불심이 깊고 학식이 있는 혜민 스님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사바세계에서는 사람의 혀가 칼보다 더 날카롭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와 선대 스님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사찰의 명예가 위협받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혜민 스님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주지 스님의 방은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경전이 꽂힌 책장이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었고 은은한 연꽃차 향기가 감돌았다. 주지 스님은 눈앞에 젊은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엄격하면서도 어딘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아미타불, 혜민 스님, 절 밖에서 스님과 서연이라는 처자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고 들었소.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사실대로 말해주시오. 혜민 스님은 합장하고 스승에게 절을 올렸다. 가뜩이나 창백했던 그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다. 큰 스님, 모든 것이 소승의 허물입니다. 소승의 수행이 부족하여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세속의 번뇌에 물들어 삼보의 명예에 누를 끼쳤습니다. 저와 그 처자 사이에는 결코 계율을 넘는 일이 없었사오나 그녀가 한밤중에 저를 찾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막지 못한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수행자는 다른 이에게 의심의 빌미를 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소승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는 한마디의 원망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렸다. 주지 스님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는 혜민 스님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 안의 진실함과 고뇌를 읽었다. 그는 스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진실보다 어떻게 이 세간의 불길을 잠재울 것인가가 더 중요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스님을 믿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소. 이 사찰의 청정함을 지키고 그 처자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리고 스님이 수행에만 전념하기 위해서도 아무래도 이곳은 더 이상 스님에게 적합한 곳이 아닌 듯하오. 혜민 스님은 이마가 땅에 닿을 듯 고개를 숙였다. 아미타불, 잘 알겠습니다. 큰 스님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스님을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 있는 선원으로 보내도록 하겠소. 그곳은 공기가 맑고 인적이 드물어 스님이 마음을 닫고 세속의 먼지를 씻어내기에 적합할 것이오. 준비하시오. 사흘 뒤에 떠나도록 하시오. 대화가 끝나고 혜민 스님은 스승에게 절을 올린 후 조용히 물러나왔다. 판결은 내려졌다. 그것은 버리면서도 동시에 구원이었다. 그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자신 때문에 온갖 오명을 뒤집어 쓴 그 소녀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한 어린 동자승이 강나루 식당을 찾아왔다. 동자승은 감히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근처 나무 그늘에 숨어 있다가 단골 손님에게 부탁해 서연을 불러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동자승은 합장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미타불. 혜민 스님께서 누님께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섬 끝에 있는 낡은 나루터에서 기다리시겠다고요. 말을 마친 동자승은 누가 볼세라 황급히 몸을 돌려 떠났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낡은 나루터. 그 전갈은 마지막 희망의 빗줄기인 동시에 곧 다가올 이별의 신호이기도 했다. 그녀는 가야만 했다. 담을 넘고 집을 탈출해서라도 가야만 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친구와 공부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는 의심했지만 딸이 며칠째 문밖 출입을 하지 않았던 터라 잠시 바람이라도 쐬면 좋을 것이라 생각해 마지못해 허락하며 일찍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낡은 나루터는 외진 곳에 있었고 수년째 버려져 있었다. 잡초가 무성했고 나무 판자들은 썩어 있었다. 오직 바람이 갈대숲을 스치는 소리와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이별의 슬픔이 짙게 밴 풍경이었다. 서연이 도착했을 때 혜민 스님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갈색 승복 차림이었고 마른 몸은 더욱 초췌해 보였다. 그는 아득한 눈빛으로 드넓은 섬진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온 것을 보고 스님이 돌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갈등이나 당혹감이 없었다. 가슴 아플 정도로 평온했다. 나는 곧 청운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사도 없이 곧바로 말했다. 서연의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움켜쥐어진 듯했다. 이미 예상은 했지만 스님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듣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제 잘못이에요. 전부 저 때문이에요. 가지 마세요. 제발 저 때문에 떠나지 마세요. 혜민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의 눈빛은 자비로 가득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서연 씨. 이것은 인연의 업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전생에 서로 빚이 있어 이 생에 만나 이렇게 갚는 것이겠지요. 제가 떠나는 것이 우리 두 사람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저는 조용한 곳에서 수행에 정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대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이곳에 머문다면 그대는 평생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겁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겁니다. 하지만 잊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눈물 속에서 소리쳤다. 잊어야 합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엄격해졌다. 부디 잘 지내십시오. 어머님께 효도하십시오. 어머니에게는 그대 하나뿐입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십시오. 그대를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요. 그것이 그대가 지은 허물을 갚는 최선의 길이며 먼 곳에 있는 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작은 나룻배 한 척이 멀리서 다가왔다. 배 위에는 다른 스님 한 분이 타고 있었다.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혜민 스님은 그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안녕히. 말을 마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배에 올랐다. 서연은 따라가고 싶었고 붙잡고 싶었지만 두 발이 땅에 밝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작은 배가 점점 멀어져 마침내 아득한 강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이의 모습이 사라졌다. 그녀의 맞고도 죄스러웠던 첫사랑도 강물을 따라 흘러가 버렸다. 서연은 강가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와 파도 소리, 바람 소리와 뒤섞여 황량하고 절망적으로 울려 퍼졌다. 섬진강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지만 서연에게 그것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가졌다. 저 강물이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고 그녀의 영혼까지도 싣고 떠나가 버렸다. 나루터에서의 이별 후 19소녀는 몽유병 환자처럼 살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침에 눈을 떴고 어머니를 도왔으며 평소와 같은 일들을 했지만 모든 것이 마치 프로그램된 기계 같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가에서는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눈에 띄게 야위었고 두 뺨은 움푹 패였으며 희고 생기 넘치던 피부는 창백해졌다. 그녀와 어머니의 관계도 차가운 공백에 빠졌다. 어머니는 더 이상 딸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았다.
넉나간 딸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분노는 사라지고 안타까움과 무력감만이 남았다. 그녀는 딸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먹이려 애썼지만 딸은 몇 젓가락 깨작이다. 수저를 놓기 일쑤였다. 한 집에 사는 두 모녀는 마치 두 개의 그림자처럼 서로의 삶을 묵묵히 스쳐 지나갔다. 슬픔만이 그들을 잇는 유일한 끈이었다. 강나루 식당도 한산해졌다. 해민 스님이 떠난 후 악의적인 소문들도 점차 잦아들었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생겼지만 소문이 남긴 상처는 그대로였다. 어머니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생겼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그들을 자연스럽게 대하지 않았다. 서연은 종종 집 뒤 나루터에 앉아 몇 시간이고 멍하니 강물만 바라보았다.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린 듯했다. 그녀는 그저 그곳에 앉아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었다. 스님이 미치도록 보고 싶었다. 그의 모습, 목소리, 그리고 특히 자비로우면서도 고독했던 그 눈빛.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꿈처럼 아득하기만 했다. 서연의 인생이 가장 어두웠던 그 시절, 지훈이 다시 돌아왔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이 작은 섬에서 비밀이랄 게 어디 있겠는가. 그는 사람들이 온갖 억측과 악의적인 비난을 섞어 그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지훈은 믿지 않았다. 그는 서연과 함께 자랐다. 누구보다 그녀의 성격을 잘 알았다. 그는 그녀가 착하고 순수하며 다소 몽상적인 구석이 있는 소녀일 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박하고 행실이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안쓰러웠고 세상에 잔인한 혀에 분노했다. 그는 지금 그녀에게 그 어느 때보다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오후 그는 가게가 아닌 집 뒤 나루터로 곧장 향했다. 그곳에 가면 그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서연은 낡은 배 위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발소리를 듣고 놀라 돌아본 그녀는 지훈을 보고 당황과 수치심에 황급히 고개를 숙여 그의 시선을 피했다. 그가 자신을 책망하거나 더 나쁘게는 동정하러 왔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지나간 일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길에서 사온 아직 따끈따끈한 찹쌀 도넛 봉지를 건넸다. 자, 먹어. 어릴 때 너 이거 엄청 좋아했잖아. 기억나? 나랑 맨날 서로 먹겠다고 싸웠는데.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했다. 오빠는 사람들한테 내 얘기 못 들었어? 지훈은 도넛 한 조각을 떼어 무심하게 입에 넣고 씹었다. 그는 강을 바라보며 툭 던지듯 대답했다. 사람들이야 할 말이 없어서 심심한 적이 있나 뭐. 그런 거 일일이 다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헛소문 같은 거 안 믿어. 난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알던 그 서연이만 믿어. 그의 꾸밈 없고 진심 어린 말은 갑자기 서연의 마음속 가장 부드러운 곳을 건드렸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한 흐느낌이었지만 이내 목매인 울음소리로 변했다. 스님이 떠난 후 처음으로 그녀는 그렇게 속 시원하게 울 수 있었다. 지훈은 여전히 침묵했다. 어떤 가식적인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곳에 앉아 그녀에게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었다. 든든하고 믿음직한 존재감으로 그는 그녀가 울도록 고통이 다 마를 때까지 모든 억울함과 슬픔이 씻겨나갈 때까지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날 이후 지훈은 매일같이 찾아왔다. 그는 결코 예시를 다시 꺼내지 않았고 억지로 그녀를 즐겁게 해주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어떤 날은 낡은 만화책을 가져와 함께 읽었고 어떤 날은 낚싯대를 가져와 오후 내내 말없이 낚시를 했다. 점차 그는 그녀를 자신만의 껍질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내 생태 관광 사업에 쓸 방갈로 디자인 좀 도와줘.
너 옛날에 그림 잘 그렸잖아. 시안 몇 개만 그려봐줘. 그가 말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는 끈질겼다. 종이와 펜까지 직접 가져왔다. 그의 계속되는 부탁에 그녀는 마지못해 몇 줄 그려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림에 집중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잠시나마 슬픔을 잊을 수 있었다. 손은 다시 유연해졌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곳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나랑 같이 옆마을 박 이장님 댁에 가보자. 올해 그 집배가 유난히 달고 맛있다고 소문났어. 우리 거기 가서 관광객들 체험 코스로 괜찮을지 한번 보고 오자. 이번에는 그녀가 거절하지 않았다. 그 방문은 다른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과수원의 맑은 공기를 마셨고 박 이장님이 배나무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들었으며 직접 탐스러운 배를 따보기도 했다. 평범한 이야기들과 순박한 사람들이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엇갈린 사랑도 악의적인 소문도 없는 오직 흙냄새와 과일맛 그리고 따뜻한 사람의 정만이 있는 현실로 서연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가끔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녀는 지훈의 계획에 흥미를 느꼈다. 심지어 남도의 소박한 멋을 살리기 위해 초가집을 어떻게 꾸며야 할지, 고향의 특산물을 소개하기 위해 메뉴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다시 나루터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었다. 서연은 야자 껍질로 기념품을 만들 아이디어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애정과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친구를 절망의 늪에서 성공적으로 끌어냈다. 그녀는 문득 그의 시선을 느끼고 조금 어색해졌다.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녀는 지훈을 자신의 곁에 앉아있는 생기와 열정으로 가득 찬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현실적이고 가깝고 따뜻했다. 그리고 그녀는 혜민 스님을 떠올렸다. 이미 멀어진 아름답지만 꿈처럼 허무하고 희미한 그림자. 한 사람은 만질 수 있는 현재였고 한 사람은 희망 없는 과거였다. 그녀는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음을 문득 깨달았다. 스님에 대한 감정은 가슴속에 아름답지만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영원히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갈 수는 없었다. 지우는 그녀가 조용해진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제든 네가 괜찮아지면 나랑 같이 일하자. 내 회사에는 나 혼자뿐이야. 너처럼 꼼꼼하고 믿을 만한 회계 담당자가 절실히 필요해. 그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길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고 있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고 다시 앞으로만 흘러갈 뿐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 섬진강을 바라보았다. 그토록 어두웠던 날들 이후 처음으로 약간은 어색하지만 진정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피어올랐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의 빛이 없었다. 돌아온 옛 친구는 그녀의 과거를 지워주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 바로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져다 주었다. 지훈의 제안은 서연이 절망의 강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던져진 구명 튜브와도 같았다. 그것은 단순히 일이 아니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었고 이유였다. 그날 저녁 그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와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눈물도 원망도 없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결심했어요. 이제 집에서 엄마 가게 일 돕지 않을 거예요. 저 밖에서 지훈 오빠랑 같이 일할래요. 어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다. 딸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넉나간 모습 대신 확고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걱정이 피어올랐다. 딸이 또 다른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냐. 지훈이 그 녀석도 이제 막 고향에 돌아와서 아직 자리도 못 잡았는데 따라 나섰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약간의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오빠는 생태 관광 회사를 열려고 해요. 저는 회계랑 기획을 도울 거예요. 저 고등학교도 졸업했어요. 언제까지나 집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제 힘으로 돈도 벌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엄마께 약속할게요. 다시는 엄마 속상하게 할 일 안 만들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서연이 간절하게 말했다. 딸의 눈에서 성장과 일어서고 싶은 열망을 본 어머니의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딸을 영원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 묶어둘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딸은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가야만 했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하려무나. 뭘 하든 몸가짐 바르게 하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처신 잘해라. 그 작은 끄덕임 하나만으로도 서연은 큰 힘을 얻는 것 같았다. 두 모녀 사이를 가로막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개인 짐을 챙겨 정들었던 강나루 식당을 떠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의 회사는 청하도 여행이라는 희망찬 이름을 가졌다. 사무실은 지훈이 월 30만 원에 빌린 시장 근처의 낡은 단층 집이 전부였다. 두 사람은 일주일 내내 직접 청소하고 누렇게 변색된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낡은 책상과 의자를 고쳤었다. 회사라기보다는 큰 꿈을 품은 젊은이들의 아늑한 아지트 같았다. 지훈이 모아온 수천만 원의 자본금은 월세, 중고 컴퓨터 2대 값, 수천 장의 전단지 인쇄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수원과 배주인들에게 지불할 계약금 등으로 쪼개져 나갔다. 지훈은 대외 업무를 맡았다. 그는 사방으로 뛰어다녔다. 까다로운 과수원 주인을 몇 시간 동안 설득해 관광객을 유치하기도 하고 좋은 조건으로 배를 빌리기 위해 뱃사람들과 밤새 술을 마시기도 했다. 한편 서연은 자기 안에 또 다른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모든 후방 지원 업무를 책임졌다. 그녀는 자신이 숫자와 정리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주 사소한 지출까지 꼼꼼하게 기록했고 컴퓨터로 매력적인 여행 상품을 디자인하는 법을 독학했다. 1일 농부 체험, 1인당 3만 원, 갯벌 체험, 채소 따기, 점심 식사 포함, 달콤한 섬진강 투어, 1인당 15,000원, 배를 타고 과수원을 돌며 제철 과일 맛보기. 한때 사랑에 약하고 상처받았던 소녀는 이제 꼼꼼하고 책임감 강하며 수완 좋은 관리자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창업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사업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나도록 손님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지훈의 자본금은 매일같이 줄어들었다. 두 사람 모두 지쳐갔다. 그들의 점심은 종종 급하게 먹는 컵라면이 전부였다. 가장 큰 어려움이 닥쳤다. 시내에서 다른 여행사를 운영하는 박 사장이라는 남자가 그들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청하도 여행의 아이디어가 신선하고 젊은 고객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보고 본격적으로 회방을 놓기 시작했다. 박 사장은 사람을 보내 지훈이 계약한 과수원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독점 계약을 빼앗아갔다. 심지어 지훈과 서연의 회사가 유령 회사이며 관광객을 속이는 사기꾼이라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까지 했다. 위기의 정점은 그들이 첫 대형 계약을 따냈을 때 찾아왔다. 서울에서 온 20명의 단체 관광객이 주말 투어를 예약한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자신들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준비했다. 하지만 투어 하루 전 그들이 계약금을 걸었던 가장 큰 배의 선주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 예약을 취소했다. 배가 갑자기 고장났다는 이유였다. 지훈은 망연자실했다. 이것이 박 사장의 비열한 수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가 2배의 가격을 주고 다른 단체 손님을 위해 그 배를 빌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훈은 분노의 차주먹으로 벽을 쳤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젠장, 그 늙은 여우 같은 인간이 지금 와서 20명 탈배를 어디서 구해. 이번 투어 취소되면 우리 회사는 그냥 문 닫아야 해. 지훈이 속수무책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그가 늘 약하다고 생각했던 서연이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 아마도 그녀가 겪었던 마음의 폭풍이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인함을 길러준 모양이었다. 오빠, 일단 진정해. 지금 화낸다고 해결될 일 아니잖아. 내가 한번 전화해 볼게.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전화번호부를 꺼내들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친구부터 먼 친척까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치와 진심을 다해 상황을 설명했다. 20통 가까이 거절당한 끝에 마침내 행운이 미소 지었다. 그녀는 까다롭기로 소문났지만 꽤 큰 유람선을 가진 먼 친척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저씨,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회사가 지금 큰일 났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녀가 전화기에 대고 간절하게 애원했다. 그녀의 진심이 까다로운 남자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 그는 배를 빌려주기로 했지만 꽤 비싼 가격을 불렀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즉시 수락했다. 다음 날 서연이 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안 지훈은 지연 때문에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손님들을 혼자 상대해야 했다. 그는 손님들에게 시원한 야자수 한 잔씩을 대접하며 자신의 모든 입담을 동원해 청아도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며 시간을 끌었다. 마침내 친척 아저씨의 배가 나루터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의 여행은 비록 시작은 위태로웠지만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 두 젊은 사장의 열정과 순수함이 까다로운 단체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멋진 하루를 보냈고 돌아가기 전 회사에 팁으로 5만 원을 더 얹어주었다. 더 중요한 것은 며칠 후 여러 여행 커뮤니티에 청아도 여행에 대한 칭찬 일색의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두 사람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에 충분했다.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그날 밤 손님들을 배웅하고 난 후 두 사람은 녹초가 되었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다. 그들은 맥주 2캔과 마른 오징어 몇 마리를 사서 서연의 집 뒤 나루터에 앉아 자축했다. 달빛 아래 지훈은 자신의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예전과는 아주 많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더 이상 꿈 많고 연약한 소녀가 아니라 강하고 꿋꿋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어느새 그녀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느끼고 조금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속에 이상하게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감정은 지나간 사랑처럼 격렬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부드럽고 평온하며 안전했다. 청아도 여행은 부서진 심장의 잿더미 위에서 세워졌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맑고 단단한 새로운 감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반년 후 청아도 여행은 더 이상 청아도에서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 긍정적인 후기들과 여행객들이 SNS에 올린 꿈결같이 아름다운 사진들이 퍼져나가면서 그들의 명성은 선박까지 알려졌다. 이제 주말마다 예전에는 작은 배 몇 척만 오가던 나루터가 서울과 부산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성공은 행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쉼없이 일했던 지난 날들의 결과였다. 외교적 수완과 먼 비전을 가진 지우는 여러 대형 과수원과 계약을 맺고 반딧불이 투어나 나룻배 체험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서연은 꼼꼼함과 세심함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아도 여행을 찾은 모든 손님이 최고의 만족감을 안고 돌아가게 했다. 그들은 동네의 재빠른 청년 2명을 직원으로 고용했다. 300만 원짜리 중고 모터보트도 한 척 사서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들의 작은 사무실은 이제 야자수로 만든 수공예품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벽에는 단체 손님들의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들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무시당하고 핍박받던 신생회사에서 이제 그들은 청하도의 작은 자랑거리가 되었다. 심지어 박 사장조차 몇 번이나 먼저 찾아와 인사를 건네며
협력을 제안할 정도였다. 이래서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연이네 가족의 삶의 변화였다. 어머니의 강나루 식당은 이제 항상 손님들로 붐볐다. 대부분은 지훈이 능숙하게 소개해준 청하도 여행의 관광객들이었다. 어머니는 웃음과 자부심을 되찾았다. 날이 갈수록 성숙하고 자신감 넘치며 당당해지는 딸을 보며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일에 대해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절망의 늪에서 딸을 일으켜 세워준 지훈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지훈과 서연의 관계도 이미 오래전부터 친구와 동료의 경계를 넘어섰다. 그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사랑은 아주 사소한 행동들 속에 존재했다. 비 오는 날, 지훈이 서연의 서류 더미를 덮어주기 위해 빗속으로 뛰어들 때 서연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지훈을 위해 조용히 진한 커피 한 잔을 타줄 때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했고 눈빛만으로도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바쁜 주말을 보내고 큰 단체 손님을 배웅한 후 두 사람은 스스로에게 여유로운 저녁을 선물하기로 했다. 멋진 레스토랑 대신 그들은 꾸모를 타고 섬진강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초승달이 하늘 높이 걸려 강물 위로 은빛 그림자를 반짝였다. 시원한 강바람이 흙냄새와 과일 향을 실어왔다. 그들은 엔진을 끄고 배가 물결을 따라 천천히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지훈이 맥주캔을 따는 동안 서연은 향긋하게 구운 노가리를 접시에 담았다.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억나. 지훈이 문득 먼 곳을 보며 말했다. 달랑 둘뿐이었고 자본금은 바닥나기 직전이었고 매일 컵라면만 먹었지. 그때는 정말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어.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때 나도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오빠가 있었잖아. 오빠가 무조건 앞으로만 달려가니까 나도 따라갈 용기가 생겼어. 아니, 반대야. 지훈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달빛 아래 그의 눈빛이 부드럽고 깊어졌다. 너 덕분이었어. 네가 꼼꼼하고 신중해서 내 덜렁대는 성격을 보완해줬어. 넌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강이네. 지금의 너를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 서연은 두 뺨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과거를 생각했다. 혜민 스님과의 사랑은 한때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격렬했고 애틋했으며 고통스러웠다. 그것은 격렬하게 아름다웠지만 모든 순수함을 휩쓸고 가버린 폭풍과도 같았다. 하지만 지훈과의 감정은 달랐다. 시끄럽거나 열정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이 온화한 섬진강처럼 유유히 흐르며 흙과 모래를 쌓아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믿음과 함께 고생했던 시간들과 이해와 나눔으로 지어진 감정이었다. 그것은 치유하는 사랑이었다. 그녀가 조용한 것을 보고 지훈은 용기를 내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맥주 캔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일 때문에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손은 그러나 무척이나 따뜻했다. 서연아, 나 멋있는 말은 잘 못해. 근데 이거 하나는 알아. 일에서든 앞으로의 인생에서든 내 곁에 네가 없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너를 보고 싶고 매일 밤 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나와 남은 길을 함께 가주지 않을래? 말을 마친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연꽃 모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은반지가 들어 있었다. 서연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인생의 안식처를 찾은 행복과 평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너무 기뻐서 강이 울리도록 크게 소리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완벽하게 꼭 맞았다. 몇 주 후, 햇살 좋은 어느 날 오후, 지훈과 서연은 손을 잡고 청운사의 일주문을 함께 넘었다. 아주 오랜만에 다시 찾은 곳이었다.
절은 예전처럼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금지된 사랑에 대한 불안과 고통은 없었고 오직 평온함과 감사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다른 젊은 스님이 마당에 낙엽을 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해민 스님을 대신해 온 분일 것이다. 그녀의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그녀는 경건하게 합장하고 아미타불을 읊조리며 먼 곳에 있을 그 옛사람도 수행의 길에서 평안을 찾았기를 조용히 기원했다. 가슴 속의 상처는 이제 흉터가 되어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영원히 그녀의 성장 과정의 일부로 사랑과 내려놓음에 대한 값비싼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대웅전 앞에 향을 피웠다.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소원은 빌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의 건강과 그들의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를, 그리고 곁에 서 있는 이 남자가 영원히 평안하기를 빌었다. 그들이 손을 잡고 절을 나설 때 해가 지고 있었다. 마지막 햇살이 주황빛으로 온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마음속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 가득했다. 마음의 폭풍은 지나갔고 법당에 불었던 풍파도 과거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인생의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다. 성스럽고 고요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곁에서, 잿더미로부터 함께 미래를 일구어낸 이 남자의 곁에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